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북한은 한국 시간으로 지난 1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기습적으로 4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호전선과 예측 불가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번 핵실험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동북아와 국제 안보 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 스스로의 고립과 제재 심화를 자초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전망입니다. 북한 정권은 같은 날 오후 12시 30분 조선중앙TV를 통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노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 1월 6일 10시 30분 첫 수소탄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침략의 원흉 미국과 맞서고 있는 우리가 정의의 수소탄을 틀어준 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위적 권리이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근절되지 않는 한 우리의 핵개발 중단이나 핵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번 핵실험이 김정은의 명령으로 진행됐다면서 김정은이 지난해 12월 15일 수소탄 실험을 명령하고 올해 1월 3일 최종 명령서에 서명했다면서 이례적으로 김정은의 친필 명령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이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지만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수소탄으로 보기에는 폭발력이 너무 약하다는 평가입니다. 한국군과 정보당국은 이번 핵실험이 수소탄이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의 경우 폭발력은 7.9킬로톤, 지진파 규모는 4.9로 기록됐는데 이번에는 폭발력이 6킬로톤 내외, 지진파는 4.8 정도로 오히려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과거 미국과 구소련 등이 실시했던 수소탄 실험의 위력은 일반 원자폭탄의 수백에서 1000배에 이르는 20에서 50메가톤이었다면서 이번 실험의 폭발력에 비춰볼 때 수소탄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겁니다. 국제사회의 핵무기 전문가들은 이번 핵실험이 일반 원자탄의 삼중수소와 중수소 등 핵융합물질을 일부 첨가하여 폭발력을 다소 증강시킨 소위 증폭 핵분열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 시점에 뜬금없이 핵실험을 강행한 걸까요? 남북관계는 물론 중북관계도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고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될 것이 분명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는 북한의 핵실험 공식 발표 직후 북한 주민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핵실험 성공을 축하하는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김정은의 생일인 1월 8일 직전에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김정은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내부 단합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핵실험이 이뤄졌다는 사실도 주목됩니다. 금년 4월에는 한국에서 총선이, 11월에는 미국에서 대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북한은 1차 핵실험을 미국의 중간선거를 1개월 앞둔 2006년 10월에, 2차 핵실험은 오바마 1기 행정부 출범 3개월이 지난 시점인 2009년 5월에, 3차 핵실험은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 시점인 2013년 2월에 각각 실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미국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북한 관련 이슈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서 관심 대상에서 멀어졌다는 초조감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실험이라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도박을 감행하게끔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강력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강력한 규탄과 함께 새로운 대북 제재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모란봉 악단 공연 취소에 이어 북한 문제로 연달아 체면을 구긴 중국이 대북 제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가 관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민족의 생존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반드시 단호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발표한 규탄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에게 상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민국 국방장관은 애시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1월 6일 긴급 전화통화를 실시하고 북한의 핵실험을 중대한 도전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외교부도 미, 일, 중, 러, EU 등 국제사회 주요국들과 접촉을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한 공조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역의 안보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드는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며 북한에게 모든 핵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 발표가 있은 지 불과 12시간 만인 1월 6일 오전 11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비공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들의 반응도 매우 강경합니다. 특히 북한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과거 3차례 핵실험 당시와는 달리 사전 통보조차 받지 못한 중국의 분노가 큰 것 같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핵실험 보고를 받고 격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며 중국 외교부도 성명을 통해 중국은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이라면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어떤 국면으로 전개될까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는 기정사실인데 북한이 이에 반발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5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우선 유엔 차원의 새로운 다자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고 한미일 등 주요 국가들이 독자적인 제재 조치에 나설 것은 불보듯 당연합니다. 문제는 북한의 다음 행보인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나 5차 핵실험, 대남 국지도발과 같은 추가 도발 카드를 사용해 맞대응함으로써 정세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정권이 일단 4차 핵실험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든 이상 추가 도발을 실시하는 것을 거리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중북 관계가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된 상황에서 더 이상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기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핵실험이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치명적인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이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로 인해 아예 회생불능 상황에 빠질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김정은 정권 지배 계층들의 결속과 일반 주민들의 통제가 걷잡을 수 없이 약화되면서 체제의 붕괴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뉴욕 일원 한인들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등 13개 한인단체는 지난 6일 오후 플러싱 평통 사무실에서 긴급회견을 열고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4차 핵실험 규탄 성명서. 뉴욕의 모든 동포들은 김정은 독재 정권의 불법적이고 파괴적인 4차 핵실험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1. 우리는 북한이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적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대로 모든 핵무기와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우리는 한미가 굳건한 동맹체제를 바탕으로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 독재 정권이 반드시 핵실험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3. 우리는 미 의회가 세컨더리 보이콧 등 강력한 대북제재 수단이 포함된 대북제재 이행 법안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미 행정부가 이를 전방위적으로 실행하여 북한 독재 정권을 효과적으로 압박함으로써 북한이 더 이상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 우리는 반복되는 북한의 명백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 독재 체제의 신여 역할을 자임하는 미국 및 해외 종북 세력들의 시대착오적이고 정신병적인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동포들이 북한 독재 정권과 종북 세력들의 실체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의식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 김정은은 핵실험 실시에 앞서 1월 1일 조선중앙TV를 통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분석한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김일성 이미지 따라하기가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여전히 김일성의 후광에 기대고 주민들에게 존경을 얻으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정은은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검은색 사각뿔테 안경을 쓰고 등장했습니다. 김일성이 생전에 착용했던 안경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한 교수는 김정은의 신년사 발표 모습은 김일성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발표했던 1993년 신년사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고 언급했고, 최근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으로 임명된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도 뿔테 안경은 전형적인 김일성 따라하기이며 연륜이 쌓인 지도자의 이미지를 연출하려고 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김정은은 차분한 톤으로 연설문을 읽어내려갔지만 중간중간 호흡이 가빠지면서 긴 한숨을 쉬는 모습도 보였는데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든 듯이 수시로 무게중심을 바꿔서기도 했습니다. 2012년부터 이번까지 4차례의 김정은 신년사 발표 영상을 비교해보면 해가 바뀔 때마다 체중이 급속히 불어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영상들을 분석한 의료진은 김정은의 몸이 비대해지다 보니 호흡을 해도 충분하지가 않고 숨이 가빠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몸무게는 2011년 공식 석상에 등장할 당시에만 해도 80kg 정도로 추정되었는데 현재는 130kg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스위스 치즈와 같은 고칼로리 음식과 술, 담배를 즐기는 등 무절제하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32살이라는 나이에 비해 한눈에 보아도 건강 상태가 무척 좋지 않은 것으로 관찰됩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최근 김정은이 측근 중 한 사람인 이수용 외무상을 오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경제 포럼에 파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국제 외교가에서는 이런 결정이 스위스에 대한 김정은의 각별한 동경, 향수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1984년생인 김정은은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까지 스위스 베른의 국제학교에서 조기 유학을 했습니다. 당시 김정은과 함께 생활했던 교사와 학생들에 따르면 김정은은 딤정은으로 놀림당할 정도로 학업 성적은 나빴지만 스키를 자주 타러 다니고 헐리우드 영화와 농구에 열광하는 등 자본주의 문화를 마음껏 누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김정은이 집권 이후 선보인 정책들 중에는 스위스와 연관된 것이 유독 많습니다. 2012년 3억 달러를 들여 강원도 원산 부근에 스위스 스키장을 본떠 마식령 스키장을 건설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당시 스위스 회사로부터 인공제설기와 리프트 설비를 도입하려다가 국제사회의 제재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강원도 세포 지역에 북한판 알프스를 만들겠다며 대규모 풀밭과 목장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정은은 스위스처럼 온 나라를 잔디밭으로 덮으라, 스위스에 있는 물놀이장을 그대로 만들라 등의 어처구니 없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김정은과 이설주 부부의 스위스제 사치품 사랑도 유명합니다. 이들 부부는 스위스 명품 브랜드인 모와도 커플 시계를 차고 다니는가 하면 2012년에는 스위스 메델레사의 심포니 유축기 등 고급 출산 육아용품 구입에 15만 유로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정은은 유학 시절 즐겨 먹던 스위스 에멘탈 치즈를 북한에서 만들려다가 실패하자 스위스에서 전량 수입해서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이수용은 1990년대 후반 스위스 주재 북한 대사로 일하면서 스위스에서 유학 중이던 김정은과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을 도왔던 인물입니다. 그는 당시 이철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김정은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현재 북한의 경제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된 상태고 전면적인 개혁 개방 없이는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보다 높았을 만큼 북한 경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불과 40여 년 만에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몰락한 북한 경제.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대표적인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 연구원은 12월 30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 게재된 북한 경제는 어떻게 세계 최악이 되었는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끔찍한 경제 상황은 평양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한 국제사회 지도자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외부 세계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북한 경제의 실패는 구소련의 붕괴나 기근 또는 다른 외부 요인으로 인해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북한 정권은 고립과 통제 강화라는 잘못된 정책 노선을 선택한 이후 경제 사정이 지속 악화되고 경제적 자립도가 턱없이 낮아진 상황에서 지금까지 600억 달러가 넘는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았는데 이러한 원조가 오히려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기는커녕 경제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몰락시키는 독소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국민을 존중하지 않고 민생을 돌보는 데 관심이 없는 독재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 지원은 역설적으로 독재 정권 유지에만 도움이 될 뿐 국민들에게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과 같은 정권을 지원하는 모든 국가나 국제기구는 현재와 같은 북한의 비참한 현실을 초래한 공모자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동포사회에서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식량난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확실한 계획과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이 뒷받침되지 않는 무분별한 지원은 오히려 북한 주민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역설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경제는 회복 불능의 수준으로 몰락했는데도 북한의 GDP 대비 군비 지출은 압도적인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에서 군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발표한 2015년 세계 군비 지출 무기거래 보고서에서 북한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1년 동안 연평균 GDP의 23.8%를 군비로 지출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2위에 오른 오만의 10.9%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은 GDP의 4.3%, 한국은 2.5%, 중국은 2.1%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또한 전체 인구에서 군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세계에서 가장 높았는데 군인 수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1년 동안 연평균 117만 명으로 전체 인구 2,390만 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9%에 달해 3.6%와 2.5%를 기록한 에리트레아와 이스라엘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1.4%로 14위, 미국은 0.5%로 59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전체 노동인구 1,450만 명 가운데 군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8.1%로 세계에서 가장 높았는데 경제 위기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도 민생은 도외시한 채 핵, 미사일 개발 등 군사 분야에 엄청난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북한 독재 정권의 행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 수치인 것 같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김정은 최측근이자 북한 정권의 실세 중 한 사람인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교통사고로 12월 29일 사망했습니다. 사망 이후 당국 차원의 장의위원회가 구성되고 김정은이 직접 빈소를 찾는 등 겉보기에는 일단 내부 권력 암투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달 30일 노동당 중앙위 부고를 통해 김양건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 겸 통전부장이 교통사고로 12월 29일 오전 6시 15분에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고위급 인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던 과거의 사례에 비춰볼 때 김양건의 사망을 단순한 교통사고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위 인사 출신 탈북자들과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내부에서 권력 암투가 벌어졌을 경우 반대파의 정적을 제거하거나 겁을 주기 위해 교통사고로 위장하는 수법이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최고 지도자의 측근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항상 정치적 음모에 의한 타살일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김양건의 전임자이자 오랫동안 대남 담당 비서를 맡았던 김영순도 2003년 6월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그해 10월 사망했고 김정은에 의해 처형당한 장성택도 앞선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특히 2006년 9월 인민군 소속 외화벌이 트럭이 장성택이 탑승한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을 당시 북한 내부적으로 당 조직 지도부 또는 군부가 장성택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김정일 집권 시기 장성택의 최대 정적이자 장성택을 제거하려고 수차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이재강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은 2010년 8월 심야에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는데 이후 장성택이 김정일 체제에 명실상부한 2인자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일각에서는 대화파인 김양건의 교통사고 사망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직전에 발생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군부 등 강경파가 핵실험에 반대하는 김양건을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제거했다는 분석인데요. 사실이라면 최소한 당분간 북한에서 대화파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북한의 4차 핵실험 직전에 실시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예견하는 것 같은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이 있고 불과 3일 만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1월 3일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서 핵무기 사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나는 방아쇠를 빨리 당기는 사람이 아니라면서 핵무기 사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는 핵무기를 실제로 주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주 북한 김정은을 미치광이라고 묘사하면서 강력한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도 TV 광고에서 김정은 정권을 미치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Today we face ever-growing threats. Radical Islamic terror, a lunatic in North Korea. 트럼프와 루비오는 지난해 9월에도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로켓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4차 핵실험까지 강행한 상황에서 올해 대선에서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미국의 대북 정책이 매우 강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경 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트럼프나 루비오와 같은 대선 후보들만이 아닙니다. 안보 전문가들도 오바마 행정부가 집권 마지막 해인 2016년 북한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제재를 실시하고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 자문관 출신으로 대북제재 이행 법안을 기한했던 조슈아 스탠든 변호사와 안보 전문가인 터프츠 대학 플래처 스쿨의 이성윤 교수는 1월 4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라는 공동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이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2014년 12월 북한 정권에게 손이사 해킹 사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이를 실제로 이행하지 못했다면서 이제라도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구체적 대북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유럽과 중국 금융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김정은의 자산을 아직 동결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북한의 해커들이 수년간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장소로 알려진 중국 선양 소재 북한 소유 칠보산 호텔의 자산도 동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금융 경제 제재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가장 고립되고 가장 많은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 행정부의 대북 제재가 매우 약한 편이라며 현재 하원에 계류되어 있는 대북 제재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미 조야에서 대북 제재 강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미국이 북한 독재 정권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사는 최근 2016년 세계경제 대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실험에 격분한 중국이
김정은 독재 정권 붕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놓고 미국과 비밀 회담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정은 정권의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에 현명하면서도 과감한 전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